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 글로벌 제약거인 화이자가 바이오테크 기업 메트세라를 인수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그냥 뭐 단순한 M&A가 아니라 어쩌면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려는 그런 아주 큰 그림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초기 인수 금액만 해도 뭐 약 49억 달러고 특정 조건이 달성되면 최대 73억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니까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정말 초대형 거래네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걸 넘어서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 경쟁 구도에 대한 화이자의 어떤 깊은 고민 또 야심이 좀 엿보이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이 거래 구조랑 또 매트세라가 가진 그 기술력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면 화이자의 의도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인수의 세부 내용부터 해서 그 속에 숨겨진 전략적 의미, 그리고 앞으로 이게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하나하나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우선 그 거래 방식이 상당히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전액 현금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조건이 붙어 있다고요? 이게 단순 가격 협상 이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조건부 가치 권리 CVR이라는 장치 때문인데요. 초기 지급액 말고 최대 22억 달러 이상, 주당으로 치면 한 22.50달러 정도가 이 CVR에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아, CVR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쉽게 말하면 메트세라가 지금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특정 임상 개발 단계나 혹은 뭐 규제 당국의 허가 같은 중요한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화이자가 약속된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성과 기반으로 돈을 더 준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핵심적인 이정표,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이게 설정되어 있어요. 첫째는 그 메트세라 주력 후보 물질 중 하나인 아밀린 유사체랑 GLP-1 유사체를 같이 쓰는 병역요법, 이게 마지막 임상 단계인 삼상 시험에 딱 들어가는 것. 삼상 개시요. 네. 그리고 둘째는 월 1회 투여하는 단독요법, GLP-1 주사제. 이게 규제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는 거고요. 마지막 셋째는 월 1회 투여하는 병용요법이 역시 최종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입장에서는 일단 가능성은 믿는데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면 그 가치 인정해서 더 줄게, 이런 거군요. 초기 투자 부담은 좀 줄이면서 혹시 실패하더라도 손실은 제한하고 대신 성공하면 확실하게 그 과실을 가져가겠다. 아주 계산된 전략처럼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화이자 입장에서는 그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좀 분산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반대로 메트세라나 그 주주들 입장에서도 자기들 기술력이 미래에 큰 가치를 만들 거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개발 성공 시에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죠. 이게 단순히 뭐 헐값 매각 이런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구조인 거예요. 양측의 이해관계를 상당히 잘 조율한 설계네요. 네, 그렇죠. 특히 그 첫 번째 마일스톤을 병용요법의 삼상계시로 잡았다는 점, 이게 좀 흥미로운데 화이자가 이 병용 전략의 성공 가능성이나 시장 파급력을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지 그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 구조네요, 정말. 그렇다면 이제 본질적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죠. 수많은 바이오테크 기업 중에 왜 하필 메트세라였을까요? 현재 그 비만 치료제 시장 상황이랑 화이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유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뭐랄까 정말 폭발 직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GLP-1 수용체 작용제라는 계열의 약물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일라일릴리의 젯바운드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이 두 약물이 정말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중 감량 효과는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효과까지 입증했으니까요. 아, 릴리랑 노보가 거의 꽉 잡고 있는 시장이군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화이자는 좀 뒤처져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개발하던 먹는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다누글리프론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하루 2번 먹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고 임상 과정에서 부작용 이슈가 좀 있어서 결국 개발을 중단하는 아픔을 겪었죠. 아, 그랬군요. 자체 개발에 좀 차질이 있었네요. 네. 후속 후보 물질도 있긴 한데 아직 초기 단계고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에 좀 공백이 생긴 상황이었던 거죠. 아하, 그럼 이번 메트세라 인수는 그 공백을 메우고 단숨에 경쟁 판도를 바꾸려는 뭐랄까 일종의 승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내부 개발만으로는 이제 닐리나 노브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혁신적인 기술, 특히 현재 시장의 강자들과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산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단순히 파이프라인 채우는 걸 넘어서 개발 타임라인도 단축하고 시장에 더 빨리 진입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메트세라가 가진 그 특별한 기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만큼 매력적이었다는 건데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 인수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트세라는 크게 주사제랑 경구용 약물 파이프라인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가장 주목받는 건 역시 주사제 후보들입니다. 우선 MET097I라는 후보 물질이 있어요. 이건 GLP-1 수용체 작용제인데 지금 시장 표준인 주 1회 투여 제형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월 1회 투여가 가능한 제형까지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 임상 단계에서 데이터를 쌓고 있고요. 네. 월 1회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후보 물질이 MET233I입니다. 이건 아밀린 유사체라는 다른 기전의 약물인데 이것도 역시 월 1회 투여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지금 일상 임상에서 단독 사용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GLP-1 제제 MET097I랑 같이 투여하는 병용요법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월 1회 주사요? 지금 대부분 환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고 있는데 이걸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다고요? 와,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메트세라 기술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고 화이자가 주목한 부분이죠. 월 1회 투여는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거의 극단적으로 높여줍니다. 매주 주사 맞는 날짜 기억하고 챙겨야 하는 부담감을 없애주니까요. 아, 그렇죠. 이게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는 수능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주사 맞는 걸 잊거나 번거로워서 치료를 중단하는 비율을 확 낮출 수 있다는 의미죠. 와, 이건 진짜 환자 입장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매주 하던 일을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치료 경험 자체가 달라지겠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병용요법, 그러니까 GLP-1이랑 아밀린을 같이 쓰는 건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이 병용 전략도 아주 중요합니다. GLP-1 작용제는 주로 뇌에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또 위에서 음식이 머무는 시간을 늘려서 포만감을 주고 인슐린 분비 촉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에 기여하거든요. 반면에 아밀린 유사체는 또 다른 경로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위 배출 속도를 늦추는 등 GLP-1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 작용 방식이 좀 다르군요.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 다른 메커니즘을 가진 약물을 함께 사용하면 각각 단독으로 쓸 때보다 더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렵게 뺀 체중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거죠. 릴리나 노버도 이미 이런 복합제 개발 경쟁에 뛰어든 상태고요. 효과는 더 강력하게, 투여는 더 편리하게. 이 두 가지가 메트세라 기술의 핵심이군요. 근데 이런 혁신적인 기술에는 늘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할까? 어떤 기술적, 임상적 어려움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죠. 우선 월 1회 제형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약물을 한 번 투여해서 한 달 동안 체내에서 안정적인 농도를 유지하면서 효과를 내야 하는데 이게 약물이 너무 빨리 분해되거나 혹은 너무 높게 유지돼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아주 정교하게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조절이 어렵겠네요. 네, 약동학, PK, 양력학, PD 프로파일을 최적화하는 게 주일의 제형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병용요법의 경우 두 가지 약물을 같이 썼을 때 각각의 약물이 가진 부작용이 혹시 더 심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지 이걸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안전성 문제가 중요하겠군요. 네, 특히 GLP-1과 아밀린 모두 위장관계 부작용,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게 흔한 편인데 이걸 환자들이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저혈당 위험은 없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봐야죠. 임상 디자인 자체가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혁신적인 만큼 넘어야 할 기술적, 임상적 허들이 분명히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기술들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된다면 현재 릴리와 노보가 꽉 잡고 있는 시장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겠는데요. 화이자가 후발주자로서 어떤 전략으로 이 시장을 공략하려는 걸까요? 맞습니다. 화이자의 전략은 명확해 보입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확보하려는 핵심 경쟁 우위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투여 편의성 혁신. 말씀드린 월일의 제형으로 기존 약물들과 확실한 차별점을 만들어서 환자 경험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거죠. 네, 가장 확실한 차별점이겠네요. 둘째, 차별화된 효과. 병용요법을 통해서 단순히 체중 감량 폭만 늘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체중 유지율을 높여서 치료 효과의 질을 좀 차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셋째는 새로운 선택지 제공. 메트세라는 주사제 말고 경구용 GLP-1 후보 물질도 개발 중이거든요. 이것까지 성공하면 주사 자체를 꺼리는 환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장을 넓힐 수 있겠죠. 아, 먹는 약까지요? 네. 그리고 넷째,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능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제대로 생산해서 공급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맞아요. 요즘 그런 이슈가 많죠. 그렇죠. 이 부분은 화이자가 가진 강점인데 대규모 생산 인프라와 경험을 활용해서 경쟁사들이 겪었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번 인수는 이 모든 조각들을 한 번에 맞추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확실히 다각적인 전략이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기술적, 임상적 허들 외에도 사업적인 측면에서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여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여기서 청취자분들도 이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중요한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 역시 임상개발 실패 위험이죠. 월 1회 제형이 기대만큼 안정적인 농도를 유지 못하거나 효과가 기존 약보다 뛰어나지 않거나 혹은 위장관계 부작용 같은 게 너무 심해서 환자들이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장기적인 체중 유지 효과나 심혈관 보호 효과 이런 데서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효과나 안전성 문제네요. 네, 다음으로는 규제 승인 관련 위험입니다.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와도 규제 당국, FDA 같은 곳에서 허가를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훨씬 제한적인 환자군에게만 쓰도록 허가할 수도 있어요. 소위 좁은 라벨이라고 하죠. 특히 새로운 기전이나 제형에 대해서는 장기 안전성 데이터를 더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허가 과정도 만만치 않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생산 및 품질 관리의 어려움,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 월 1회 투여를 위한 고농도 서방형 주사제는 제형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점도를 관리하고 또 대량 생산할 때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게 아주 까다롭습니다. 주사기 디바이스와의 호환성 문제도 있고요. 만약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 과연 화이자가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과거 다른 약물 사례를 보면 생산 능력이 초기 시장 점유율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아, 생산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마지막으로 상업화 및 시장 경쟁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약값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거나 보험 적용받기 어려우면 시장 침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죠. 또 화이자가 이 약을 출시할 때쯤이면 릴리나 노보가 이미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 차세대 복합제를 먼저 내놨거나 기존 약물의 적응증을 더 넓혀서 경쟁 환경이 더 치열해져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정말 다각적인 위험 요인들을 안고 가는군요. 혁신에는 그만큼 불확실성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까요? 이 대담한 배팅이 성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실패로 끝날지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한 1, 2년 정도가 이 인수합병의 성패를 가늠할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겁니다.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볼게요. 첫째는 병용요법 3상 임상 디자인입니다. 과연 언제,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평가 지표, 예를 들면 체중 감량률, 안정성, 심혈관 혜택 이런 걸 가지고 3상 시험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디자인이 기존 표준 치료법 대비 우월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히 설득력 있는지 이걸 면밀히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CBR 첫 번째 조건과도 바로 연결되죠. 네, 3상 디자인이 중요하겠네요. 둘째는 월 1회 주사제의 임상 데이터 발표입니다. 단독요법이랑 병용요법 모두 중간 결과들이 나올 텐데 이때 기존 주 1회 제형 대비
체중 감량 효과가 얼마나 더 우수한지, 그리고 안전성, 특히 환자들이 얼마나 잘 견뎌내는지, 내약성이라고 하죠.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별성이 명확해야 하니까요. 효과와 안정성 데이터군요. 셋째, 경구용 치료제 후보의 초기 데이터입니다. 함께 개발 중인 먹는 약의 초기 임상 결과, 특히 안전성이나 체내 약물 노출 정도, 식사 여부에 따른 영향 같은 게 어떻게 나오는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화이자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죠. 네. 넷째는 생산 및 공급망 준비 상황. 화이자가 대규모 생산시설 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실행하는지, 주사기나 자동주사 장치 같은 관련 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실제 상업화 성공의 핵심 변수거든요. 생산 준비도 잘 봐야 하고요. 다섯째, 상업화 전략 구체화입니다. 주요 시장인 미국, 유럽 등에서 예상되는 약값 수준이나 보험 적용 전략, 그리고 규제 당국과의 허가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등 실제 시장 출시를 위한 준비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이정표들을 성공적으로 통과한다면 화이자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잃었던 경쟁력을 회복하고 강력한 플레이어로 다시 부상하면서 상당한 기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면 수십억 달러의 베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CBR 지급 여부도 이 과정들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거고요. 네, 오늘은 화이자의 메트세라 인수에 담긴 복잡한 전략과 미래의 가능성, 그리고 또 내재된 위험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기업 하나를 산 게 아니라 월 1회 투여 편의성과 병용 요법을 통한 효과 극대화라는 어떻게 보면 두 개의 혁신적인 날개를 달고 치열한 비만 치료제 시장의 하늘을 다시 날아오르려는 화이자의 야심찬 계획을 엿볼 수 있었네요. 후발주자로서 판을 흔들기 위한 명확한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의 위험을 CBR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매도자, 그러니까 메트세라 측과 공유하면서도 성공 시에는 충분한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상당히 영리하고 균형 잡힌 거래 구조라는 점도 인상 깊습니다. 이제 관건은 메트세라가 가진 그 펩타이드 엔지니어링 기술의 잠재력이 실제 임상 결과로 입증되고 또 화이자의 막강한 개발, 생산, 상업화 역량이 이걸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둘의 시너지가 어떻게 발휘될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겁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 달에 한 번 주사 맞는 것만으로도 뛰어난 효과를 내는 비만 치료제가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단순히 비만이라는 질병 영역에만 머무를까요?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처럼 평생 관리가 필요한 다른 수많은 만성질환 영역에서도 투약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약물 개발의 핵심적인 목표가 되는 그런 미래를 상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